여러분, 세상에 이런 역설이 또 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무능한 왕조의 실패가 정작 현대 민주주의의 위대한 초석을 다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왕의 목이 잘리고 독재자가 나타나며 지옥 같은 내전이 벌어진 그 혼란 속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다스려져야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벼려졌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역설의 중심에 선 한 왕조, 잉글랜드 스튜어트 왕조의 기묘하고 처절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피와 철의 체스판, 가장 비참한 원조는 어떻게 인류 역사를 바꿨는가? 1603년부터 1714년까지 이 스튜어트 시대는 단순히 왕조 교체를 넘어 왕권 신수설이라는 낡은 신념이 무너지고 법과 의회의 이름으로 권력의 대전환이 일어났던 격동의 시기입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 너머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과 가장 빛나는 이상이 충돌했던 현장으로 초대되셨습니다. 자, 이 비참한 왕조가 어떻게 인류의 운명을 뒤흔들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역사상 가장 무능한 왕조의 실패가 어떻게 현대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낳았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까지 잉글랜드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과 폭정, 극단적인 종교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목이 잘리고 군사 독재자가 의회를 유린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처참한 권력의 용광로, 크루시벌 오브 파워 속에서 절대 왕권의 신화는 거짓말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마침내 법의 지배, 룰 오브 로와 사회 계약론이라는 근대 국가의 뼈대가 베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가장 극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실패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비극의 서막은 이 왕조의 시작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스튜어트 왕조의 비극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직전에 찬란했던 튜더 시대를 봐야 합니다. 튜더 왕조, 특히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현실적 절대 권력과 의회와의 타협을 통치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의회를 능숙하게 조율하며 왕권을 감화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었죠. 국교회를 확립해 내부 결속을 다졌고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하며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튜더 왕조의 견고한 기반 위에 등장한 스튜어트 왕조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왕권 신수설에 대한 맹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았으니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이었죠. 이들은 의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끝없는 마찰을 초래했으며 청교도와 가톨릭 양쪽과 극단적인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두 차례의 매전, 왕의 처형, 그리고 혁명으로 이어지는 피로 얼룩진 역사가 펼쳐졌죠. 튜더 왕조가 영리했다면 스튜어트 왕조는 어딘가 모르게 삐걱거렸습니다. 그 모든 불행의 씨앗은 사실 한 비운의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튜어트 왕조 비극의 씨앗은 바로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생후 6일 만에 여왕이 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강대국들의 정략과 비극으로 점철됩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녀는 개신교가 득세한 고국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죠. 스캔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암살 의혹과 강제 결혼으로 민심이 이반되었고 결국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잉글랜드로 망명했지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는 왕권을 위협하는 가톨릭 구심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18년 동안 유폐 생활을 하다가 1587년 모반 혐의로 참수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비운의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인 여왕의 친척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게 된 피의 유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전개 아닌가요?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는 1603년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하며 스튜어트 왕조의 문을 엽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두 개의 왕관을 쓴 이방인이었죠. 문제는
그의 정치 풍토에 대한 오판이었습니다. 귀족 통제가 핵심이던 스코틀랜드와 달리 잉글랜드는 이미 의회 정치가 뿌리내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1세는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것이며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왕권 신수설을 맹신했습니다. 그에게 의회는 자신의 뜻을 받드는 하부 조직에 불과했죠. 이 오만한 주장은 잉글랜드 의회의 전통적 법치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갈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서로 다른 톱니바퀴가 맞물리려는 듯 삐걱거렸던 것이죠. 그의 치세는 찬란한 문화적 유산과 함께 불길한 정치적 암초들을 곳곳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손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꽃을 피우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거대한 화약고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격이었습니다. 제임스 1세 시대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근대 영어의 기틀을 다진 최고의 업적이며 셰익스피어 극단을 후원하여 맥베스와 같은 걸작들이 탄생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의 암초가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1605년 왕의 탄압에 분노한 가톨릭 세력이 왕 암살을 꾀한 화약 음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더욱이 국교회 강요에 절망한 청교도 100여 명이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데르구로 떠난 청교도 이주 사건은 잉글랜드 내부에 쌓여가는 갈등이 결국 거대한 불씨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아버지 제임스 1세의 시대를 간신히 넘긴 잉글랜드. 하지만 그 불안한 평화는 아들 찰스 1세의 손에서 무참히 깨져버립니다. 찰스 1세는 아버지보다 한술 더 뜨는 말 그대로 파국의 방아쇠를 당긴 인물이었습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치명적인 오만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왕권 신수설과 의회 불신을 물려받은 찰스 1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독주를 시작합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파국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다름없었죠. 첫째, 의회를 무시하고 권리 청원을 배신했습니다. 원정 자금 마련을 위해 서명하고도 곧바로 의회를 해산하고 11년간 독재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둘째, 선박세 등 불법적 과세를 지방 젠트리들에게까지 강제했습니다. 셋째, 장로교 전통이 강한 스코틀랜드에 성공회 기도서를 강제하려다 대규모 스코틀랜드 반란을 촉발시켰습니다. 결국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11년 만에 의회를 재소집할 수밖에 없었던 찰스 1세. 하지만 분노한 장기 의회는 왕의 신복들을 처형하고 대항 의문을 통과시키며 왕권에 정면 도전했습니다. 이제 왕과 의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거대한 충돌. 바로 영국 내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심의 군대와 인간의 의회가 격돌하는 순간이었죠.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왕과 의회의 갈등은 마침내 피로 얼룩진 내전으로 비화했습니다. 1542년부터 1651년까지 영국 내전은 잉글랜드를 두 동강냈습니다.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왕당파는 북부 서부를 기반으로 한 대귀족, 가톨릭 및 보수 국교회 교도들이었습니다. 루퍼트 왕자가 지휘하는 기병 중심의 정통 군대는 초기에 우위를 점했죠. 하지만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는 경제 중심지 런던을 장악하고 남부동부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신흥 지주층, 젠트리, 청교도, 상인 계급이 주축이었고 자금력에서 절대적 우위가 있었습니다. 전쟁 초반 왕당파가 우세했지만 1643년 스코틀랜드가 의회파와 엄숙 동맹을 맺으면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 놓은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올리버 크롬웰과 그의 신모범군입니다. 그들은 이전의 어떤 군대와도 달랐습니다. 크롬웰은 혼란 속에서 새로운 모델의 군대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능력주의, 메리토크래시를 전면에 내세워 신분보다 실제 전투 지휘 능력을 갖춘 인재들로 장교진을 교체했습니다. 둘째, 광신적 규율, religious zeal로 무장했습니다. 일괄적인 붉은 군복 착용, 음주 도박 금지,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며 왕당파는 사탄의 부하라는 무서운 신념으로 무장했죠.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는
현대적 정규군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1645년 메이지비 전투에서 찰스 1세의 본군을 완벽히 괴멸시키며 그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유럽 최초의 현대적 정규군 시스템을 선보인 것이죠. 이 신모범군의 칼날은 마침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절대 군주의 목을 향하게 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549년 1월 30일 잉글랜드 웨스트민스터 궁전 앞에서 전 유럽 왕실을 전율케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찰스 1세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상 최초로 자국민의 합법적 재판을 거쳐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절대 군주가 되었습니다. 왕은 마지막 순간까지 군주의 권리는 의회의 통치권을 넘볼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단 한 번의 도끼질에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왕권 신수설의 신화는 영원히 종말을 고했습니다. 신이 왕에게 직접 권력을 부여한다는 믿음은 왕의 목이 잘려나가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사건은 신성 불가침의 존재였던 왕이 더 이상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역사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왕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인류는 이제 권력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토머스 홉스였습니다. 찰스 1세의 처형은 당대 최고의 사상가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토머스 홉스는 이 극심한 내전을 끝내기 위해 새로운 논리를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651년 그의 위대한 저서 리바이어던이 탄생합니다. 과거 왕권 신수설은 신으로부터 왕에게 그리고 왕으로부터 백성에게 권력이 하향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홉스는 이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권력은 신이 위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벗어나 생존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계약을 통해 통치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이 통치자를 그는 리바이어던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왕의 권리가 신이 아닌 인간의 계약에서 비롯된다는 사회계약론의 위대한 발상전환이었고 근대 민주주의와 헌법주의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왕을 죽인 혁명을 이끈 자가 또 다른 형태의 독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과연 어떤 지배자였을까요?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국을 선포한 올리버 크롬웰은 아이러니하게도 왕을 죽인 자가 가장 무서운 왕이 되는 비극적인 역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무소불위의 군사 독재자가 되어 영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호국경, 롤드 프로텍터로 즉위했습니다. 의회를 강제 해산하고 사실상 군사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이죠. 그의 통치는 피해 숙청으로 얼룩졌습니다. 1549년 아일랜드 침공 시 무려 20만에서 30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여 아일랜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한 극단적 청교도 금욕주의를 강요했습니다. 음주, 도박, 연극 금지는 물론 성경에 날짜가 없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 행사마저 금지시키며 인간의 기본적인 즐거움을 철저히 억압했습니다. 이는 영국 요리 암흑기의 시작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날 정도였죠. 자신이 그렇게 비난하던 절대 왕권보다도 더 가혹한 독재를 펼쳤던 크롬웰. 하지만 과연 이러한 독재가 영원할 수 있었을까요? 권력은 유한했고 그 종말은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왕을 죽인 크롬웰의 독재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1658년 올리버 크롬웰이 사망하면서 공화국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맏아들 리처드 크롬웰이 제2대 호국경으로 승계했지만 그는 아버지와 같은 카리스마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군부를 통제하지 못했던 리처드는 곧바로 반발한 군부에 의해 의회 해산을 강요당했고 결국 군부와 의회 양측 모두에게 버림받으며 취임 9개월 만에 사임합니다. 영국 최초의 공화국을 이끌었던 호국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처드 크롬웰은 존 클라크라는 가명으로 평생을 도망다니며 숨어 지내야 했던 비운의 인물로 전락했습니다. 피를 흘려 세웠던 공화국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혼란은 다시금 잉글랜드를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했습니다. 왕이 없는 공화국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역사는 이 실패를 통해 또 다른 교훈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잉글랜드는 피로 얼룩진 과거와 결별할 기회를 맞이합니다. 공화국의 붕괴는 왕정 복구를 가져왔습니다.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와 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차례로 왕위에 올랐죠. 하지만 이들도 아버지와 다를 바 없이 다시 절대 왕정을 꾀하려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왕을 처형하는 경험을 했고 왕권이 신이 아닌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왕의 폭정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죠. 이러한 열망과 의회의 노력이 어우러져 마침내 명예혁명, Glorious Revolution 1688이 발생합니다. 이름 그대로 피를 흘리지 않고 무능한 왕 제임스 2세를 축출하는 데 성공한 혁명이었습니다. 의회는 제임스 2세의 딸 메리 2세와 그녀의 남편 윌리엄 3세를 공동 왕으로 추대했고 이때 왕위에 오르는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권리장전, Bill of Rights 1689입니다. 이 권리장전은 왕이라도 법과 의회를 무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하며 왕권 신수설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이는 폭력과 피해 나선에서 벗어나 법의 지배라는 위대한 유산이 피어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현대 입헌 군주제와 의회 민주주의의 기틀이 완성되었습니다. 스튜어트 왕조가 남긴 17세기의 잉글랜드 역사는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처참한 실패와 독재, 피비린내 나는 혼란의 연속이었고 때로는 우픈 인간 군상들의 어리석음으로 가득했죠. 왕의 목이 잘리고 독재자가 나타나며 다시 왕이 복귀하는 이 모든 과정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고도 역설적이게도 그 지독한 어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인간의 권리와 법치라는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무능한 리더십이 10의 모순을 폭발시켰고 그 잔해 위에서 인류는 현대 민주주의를 스스로 세우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스튜어트 왕조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왕을 선택할 수 있다. 왕도 법 아래에 있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피로써 증명한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결국 과거의 가장 큰 실패가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토대가 되고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기반이 되었다는 이 역설적인 역사의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역사는 때론 잔인하고 비극적이며 우픈 얼굴을 하지만 그 속에서 인류는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이라도 비틀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